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기억은 조금씩 색이 바래가고 있는데요. 모두가 잊어도 영원히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희생자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갖고 바다에 헌화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유가족은 추모사에서 오늘은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던 요일과 겹치고 날씨도 사고 난 날과 비슷하다며 목이 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여전히 진행형이죠. 여전히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침몰 원인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은 의미 없는 약속만 쏟아냈는데요. 7년의 낮과 밤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약속이 말의 성찬으로 그쳐선 안 되겠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요끈, 캐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외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온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관광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야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4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지역민과 함께하는 관광 두례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영주시의 관광 두례 사업이 경북에선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관광두례 손수진 프로듀서 연결해서 이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각이 있었죠. 예,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고요.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의 해양수산부까지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는데 국무총리하고 내각을 동시에 교체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개각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장관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나서 재청권이 국무총리한테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총리하고 재청권을 활용해서 장관을 제청하면 그리고 임명하고 총리를 바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샷으로 같이 바꿨거든요. 네. 그 말은 강력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지난번 재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현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를 들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럼 정부가 뭔가 이런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서 변화를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원샷으로 총리와 장관을 한꺼번에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이 민심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구나. 또 이번에 바뀐 게 5명의 장관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 중폭 정도의 개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결국 인적 쇄신이라고 주는 메시지는 변화의 시도라고 하는 부분을 메시지를 던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관료 출신들을 대거 등용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안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 정부 임기가 거의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1년 정도 남았죠. 참 5월이니까. 근데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런데 좀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관료 출신이라고 하면 네네. 또 그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무리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국정을 안전적으로 마무리하고 추진하고 있던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료 출신들이 많이 필요했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새로운 사람이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런 개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임기 후반기 국정 안정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이 됐어요. 네. 첫 경북 상주 출신이고요. 비주류로 그렇죠. 분류가 되는데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무총리 지명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까지 2명의 총리,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 정세균 전 총리 네네. 2분 같은 경우 호남 출신이에요. 호남. 근데 이번 이제 TK 지역 지금 말씀한 상주 출신 김부겸 전 의원, 전 행정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네. 화합형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야 간의 갈등을 조금 줄일 수 있고 또 야당과의 협력과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로 안배를 보더라도 TK 지역이 사실 이제 현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의 지지가 좀 적은 곳 아니겠어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 이런 부분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측면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친문 색채가 약한 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총리로서 지역 안배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쓴소리도 하고 현 정부가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까지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당과의 관계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민심을 받아들이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함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찾아서 아마 김부겸 전 장관을 지명한 게 아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에 장관 교체와 또 개각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의견을 냈나요? 아니 특별히 아직까지 의견이 없는데요. 네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를 삼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환영하는 그런 담화를 낼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네네. 총리 같은 경우도 친화적이고 야당과도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명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개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광철 이제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구속 기소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개편에 대한 비판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개각이나 그 총리 인선 관련해서는 만족하진 않더라도 크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적 쇄신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새 원내대표의 친문으로 꼽히는 4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예. 비주류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에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일단 이제 아마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정치적 여러 가지 고려들, 정무적 고려들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요.
물론 이제 일부 외부의 시선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친문보다는 비문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여론들이 있었지만 많았죠, 네.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임기 말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년 정도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고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전통적인 지지층을 함께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전통적 지지층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외부와 전통적 지지층을 함께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지지층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구성으로 봐도 친문 진영이 아무래도 좀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저는 이제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지만 그렇다고 강성 친문의 모습을 보일 거는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요. 대선 앞두고서 그런 모습 보이면 망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네. 중도층을 끌어안지 않고 어떻게 이번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보선 결과를 보면 중도층이나 민심이나 20, 30, 30대의 어떤 그 간절한 어떤 필요들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이념 대결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원내대표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함께 고려할 거다. 특히 대선을 어떻게 잘 승리할 거냐는 부분이 목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친문 강성 세력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분들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 거다.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어떤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은 그런 어떤 신뢰감이 아마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호중 의원이 압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검찰 언론 개혁에 좀 속도가 더 붙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요? 저는 이제 검찰 개혁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공수처 출범도 물론 공처가 완전히 이제 체계를 잡은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보면 공처 출범도 완성이 됐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처리가 거의 다 된 상태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뭐 되돌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이걸 잘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물론 뭐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회 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크게 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언론개혁 문제는 네. 아직까지 이제 미완성이고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저는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밀어붙였을 때 상당히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속도 조절이 있을 거다. 다만 이제 개혁을 위한 출발을 하겠지만 이걸 뭐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강한 드라이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언론계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슈가 돼버리면 다른 이슈들이 여기다 묻히게 돼서 대선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언론 개혁이 있어서는 추진은 계속 하겠지만 네. 검찰 개혁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예. 이때 조국 사태를 거론해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초선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문자 폭탄을 또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이제 한방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국 장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또 이 문제가 자꾸 언론에 오르는 것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대부분의 말에 동의해요. 그 초선 의원들이 했던 말에. 근데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이번 선거의 참패 원인은 부동산과 LH 사태, 공정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공정의 문제의 조국 사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정하는 것은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그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선거의 참패 원인을 특정인에게 이렇게 미루는 듯한 태도로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과는 해야 되겠지만 선거 참패의 원인을 그쪽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 자체는 부정적이다. 또 이런 이슈가 중심이 돼버리면 이게
전혀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돼요. 조국 이슈가 다시 나온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측 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되 이 문제를 선거의 주요 참패 오늘로 다루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양쪽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 밝히고 거기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년 대선 또 지방선거에 집중을 할 텐데 네. 그럼 민주당은 각종 개혁의 완수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혁의 완수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실행하는 단계는 이제 시간을 두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개혁의 완수라고 하는 건 법적인 어떤 규정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검경 수사권이 완전히 조정되도록 만들었으니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당장 실행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개혁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속도 조절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민생에 관련된 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잘 짓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민심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얘기들, 주장들을 검토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생각했던 개혁의 방향하고 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된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민심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빨리 하는 건 맞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합당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통합 논의 어떻게 추진될까요? 저는 좀 잘 안 될 걸로 보여요. 제가 네. 잘 안 될 거란 표현은 빠른 시간 안에 안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바라죠. 국민의힘은 전당대 하기 전에 대표 뽑기 전에 합당하고 대표 뽑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거냐면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체계를 잘 잡고 이게 당대당 통합이 되길 바라요. 국민의당은. 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국민의당이 훨씬 적잖아요. 네. 근데 이거 급히 서둘러서 통합을 하다 보면 흡수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럼 국민의당이 자기들의 지분이라든지 어떤 이익관계가 전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합당을 밀어붙이게 되면요.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합당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흡수 통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렇게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에 있는 여러 당직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지역구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협상을 잘해서 네. 본인들의 지분을 많이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합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표 뽑아지도. 근데 곧 바뀌기 전에 지금 비대위 대행을 하고 있는 주영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 한들 다음 대표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전당대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하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지만 네. 국민의당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 하기 전에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통합 후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있었던 총회에서 조기 퇴진하겠다는 뜻을 또 밝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열흘 후쯤에는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먼저 조기 사퇴를 하겠다고 한 것은 네. 대표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자기가 직을 맡고 있으면서 대표 후보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대표 출마를 좀 더 공식화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먼저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고 그 원내대표가 대표 전당대회나 대표 선거의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니까 아마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출마를 좀 공식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관건은 이 지금 현재 초선들이나 아니면 이 젊은 분들 국민의힘 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뒤로 이선으로 후퇴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인물이 나오길 바라는데 지금 당내 역학구조로 보면 주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대표로 출마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홍문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이제 결국 이제 이분들이 예전에 있던 분들이고 당이 쇄신하거나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적합한 인물들은 아니에요. 제가 뭐 그분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지금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이 좀 변모하는 모습, 이번에 이제 선거의 승리로 너무 자만한 게 아니냐, 오만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모하고 쇄신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 분들이 나오게 되면 좀 없어지게 돼서 네. 상당히 좀 뭐랄까요, 당내 초선이나 이런 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주호영 권한대행은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 안 했고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저는 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본인이 만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 본인이 그럼 끝까지 안 나갈 거냐는 부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진석 의원하고 조영원 원내대표하고 둘이 뭐 담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을 홍문표 의원이 지금 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두 분 다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건 부인했으니까 그게 맞다고 보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어쨌든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일정을 봐서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그건 뭐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이제 여건과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나가겠다고 말을 바꿀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역민과 함께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서 생산 판매하는 이 관광 사업체를요, 창업할 수 있도록 또 경영하도록 돕는 관광 두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영주시의 관광 두레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평가하는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이 돼서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경북에선 유일한 최우수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영주시 관광두레 손수진 프로듀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주시 관광두레 사업이 경북에선 유일하게 이렇게 최우수 등급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먼저 이 관광두레 사업이 뭐죠? 예, 올해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네.
관광둘의 사업은 올해 9년차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의 비즈니스 사업의 둘의, 즉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업입니다. 네. 숙박이라든지 또 식당, 카페 등의 그런 식은 사업, 또 기념품, 체험, 여행사 등 관광 관련해서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역 관광 툴의 PD와 함께 주민에게 밀착해 1:1 과외식 컨설팅이자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된 게 기존의 이런 관광 사업들이 하드웨어에 그런 치중돼 있거나 또 대기업 중심의 관광 사업체들로 활성화된 부분에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자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9년 차나 됐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관광둘의 프로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1 과외식 컨설팅, 스타트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요. 어떤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큰 틀로 먼저 말씀드리면 관광둘의 PD는 관광둘의 사업에 있어서 중간 매개자이자 중간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와 영주시 주민사업체 또 관광객의 그런 중간에 PD가 위치하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PD가 주민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며 적재적소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컨디션을 조절해 갑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빗대어 본다면은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사업체와 지역의 대표 관광사업체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민들과 함께 달리기도 하며 또 때로는 주민들이 힘이 빠졌을 때 앞당겨주기도 하면서 돕는 역할이 둘의 PD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거에 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인 것 같은데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요. 예를 들면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주민사업체 분들이 사업 계획은 수립을 해서 시작을 하려 하지만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라든지 단합이 잘 안 되면은 이럴 때는 사업을 강제로 추진을 하기보다는 공동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좀 주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을 붙인다든지 또 때로는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다 저마다 다르거든요. 그 구성원 개개별이. 그래서 개개별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또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린다든지 이 관광둘에 묶인 주민사업체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잘 최대한 서로 간에 좋은 역량을 주고 잘 갈 수 있도록 좀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밀착해서 지원하는 게 조금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 관광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갈등까지 다 해결하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시는 건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언뜻 얘기만 들어도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최우수로 선정됐잖아요, 영주시가. 이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둘의 PD는 매년마다 저희가 연차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면 PD 역량과 활동에 대한 PD 자체에 대한 부분, 또 2번째는 이 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그런 참여와 협력에 대한 부분, 3번째는 주민사업체들의 그런 사업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평가 점수표는 보지는 못해서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되게 이렇게 평을 주시는 분위기 정황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영주 관광둘레가 지역 참여와 협력에 대한 부분을 높이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둘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주민사업체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그런 인식 공유 활동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지역에서 치러진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영주시 지자체와 관광도래 사업 상호 간의 협력 부분 등 지역 내에서 교류라든지 공동체성 부분에서 영주시가 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네. 이 부분을 좀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영주시에는 손수진 PD님 말고 다른 PD님도 계신가요? 이 PD는 지역에 딱 한 명만 뽑고 있어서요. 네. 네. 그럼 영주시의 관광두레는 손수진 PD의 관광두레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럼 최우수 평가, 최우수 등급에 선정돼서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이 일은 얼마나 하냐고요? 얼마나 하셨어요? 9년 차인데 9년 동안 하신 건가요? 제가 관광 쪽에 일을 하게 된 거는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정말 손수진 PD의 관광두레 맞네요. 네. 네, 지원하는 사업체를 보니까 재밌는 게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관사골 작업실도 있고 되게 다양하던데 이름부터 좀 특이해서 이건 어떤 작업실인 거죠? 예, 관사골 작업실은 저희 관사골이라는 건 저희 영도시 원도심에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이 관사골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네. 이곳에서 이제 수공예를 하고 계셔서 작업실이라는 이름으로 두 개를 연결지어서 관사골 작업실이라고 네이밍을 하셨는데 여기 주민분들은 수공예 분야에 10년 이상 정도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기존의 수공예 마켓이라든지 편집쇼, 카페 등 다양한 사업 경험이 있는 역량 있는 팀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관광두레 사업을 계기로 더욱 알찬 영주만의 매력을 가진 대표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또 관사골 작업실에 오면 영주 지역을 총망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편집쇼를 운영하려고 주민분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시면서 네네. 그리고 PD님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목소리가 좀 끊기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을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영주시 관광두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관광두레를 총괄하는 분이죠. 손수진 PD와 함께 영주시 관광두레 사업 최우수 선정된 관광두레 사업이 어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네, 관광두레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아서 끊고 다시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요. 다시 연결이 됐나요? 네, PD님 연결됐나요? 네. 네, 이제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지금 괜찮나요? 관사골 작업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네. 영주 지역을 총망라하는 편집소비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단순 기념품 판매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수공예 활동하시면서 한계점을 느낀 게 지역의 그런 수공예 하시는 작가분들이 유통 판로 그런 기회들이 참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 작가분들에 대한 이런 어려운 점들도 해소를 해드리려고 하고 또 수익의 다양화 부분으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딸기라든지 로컬푸드 카페까지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도 현재 그 관사골 카페라는 걸로 지금 운영은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관광두레 사업을 작년부터 지원받으셔서 그 카페를 조금 더 탄탄하게 운영을 하시고자 관사골에 가시면은 초입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관사골인 거죠? 예, 지명이 관사골이요. 그래서 관사골 작업실 카페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가시면 다양한 수공예품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손 PD님이 이 관광 관련 사업체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에서 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에 있어서 기본 3년부터 저희가 작년 시작이 되었는데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지원이 되고 작년에 저희가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2000년도에는 지금 이제 상품 개발이라든지 성공 창업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경영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내년에 3, 4년도에는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기반을 구축하고 또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그런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각 사업체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멘토를 붙여서 상품을 개발하고 이 만든 것을 저희가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파일럿 사업을 할 것이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브랜딩, 공간 디자인을 하는데 이런 사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제가 주민분들의 공동체성이 잘 유지되고 또 서로 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게끔 공동체성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만든 상품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게 영주시라든지 또 유관 기관의 긴밀한 관계 구축까지 힘쓰고 있습니다. 네. 영업까지 네. 힘쓰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협력과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주시도 다양한 회의 공간도 지원하고 행정 지원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홍보 마케팅도 하고요. 영주시와 함께 또 이렇게 손수진 PD의 앞으로의 또 다른 사업도 기대하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주시 관광둘의 손수진 PD와 함께 관광둘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시간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제, 또 전월세 상환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죠.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월세 신고제 당장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먼저 전월세 신고제가 어떤 제도죠? 네, 이번 그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그 신고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이었고, 네. 뭐 그 이후에 재계약이 된다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그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임대차 신고자를 통해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 보시겠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안에는 기존에는 임차인들이 대부분 새로 이제 그 임대를 얻어서 뭐 확정 신고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걸 통합을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전월세 신고제가 왜 필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건 이번에 그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격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 부분을 통제한다라는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을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떤 과하게 돼 있던가 특히 이제 임대차로 보호되어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기준이 되는 네. 주택을 구분을 지어서 가능하면 그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고시원이라든가 상가주택에 살거나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요즘에 죄송합니다. 그 기숙산업센터에 보시면 이제 기숙사라고 해서 제공되는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대상을 준주택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모든 주택을 다 신고하는 건 아니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다 신고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고시원이라든가 공장에 있는 숙소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그 월세를 내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부터는 신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나 뭐 월세 금액 이런 대상이 있던데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해서 사용하는 면적,
계약 기간, 월세나 뭐 전월세 보증금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 외에도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갱신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월세 임대 그 바뀐 기준에서도 보시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표기해서 명시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여쭤본 건 뭐 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하는 게 아닌가요? 아,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기준하는 보증금 6천만 원, 그다음에 월세 3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거기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 요소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준주택까지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제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보증금 6천만 원 그 기준하고 30만 원이라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번에 과태료라는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신고해야 될 대상들이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그 기준 안에서 신고하신다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금액 외에도 네. 지역적인 구분도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제외되는 대상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천만 원 이하라든가 월세 네. 30만 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강제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신고 지역도 또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통제 대상으로 낼 수 있는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은 반드시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열 지역으로 대상되어 있던 세종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전국 5대 광역시 그리고 지방 읍면단위는 좀 제외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충청북도, 뭐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더 단위 안에 있는 시 단위까지는 신고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그러니까 신고 지역 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신고는 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고할 수 있는 게 좀 더 편리화되는 시스템을 이제 정착시키고 네. 직접 신고를 통해 가지고 안정화시킨다는 개념을 좀 더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새로 이제 임차 주택을 얻어가지고 가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센터죠. 네. 이번에 요거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네. 임대차 신고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 포털을 치시게 되면 인터넷상으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게 되어졌고요. 네. 그리고 뭐 여전에 이제 그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직접 가기가 힘들거나 직접 뭐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위임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확정일자라든가 아니면 그 본인 신분증을 가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예를 들어서 임대인한테 실제 이게 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상대방에 대한 위임장 동의서를 받아오게 되면 직접 신고 대신 대리 신고도 가능하게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주택 신고를 늦게 한다 하더라도 네. 자동 신고 기준으로 잡혀지게 되니까 네. 좀 더 안전하게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임대차 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 네. 장소를 부동산 없이 직접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들도 있죠. 예,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적는 내용은 기존에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은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똑같습니다. 네.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임차가 재연장이 됐었을 때 계약 갱신이 됐었을 네네. 때 그동안은 뭐 전화로 해서 집주인하고 그냥 2년 더 살게요, 1년 더 살게요 이렇게 이제 묵시적 합의가 됐어도 가능했던 부분들이 네. 이번엔 이제 신고를 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라든가 임대기간이라든가 계약 체결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외에도 계약 갱신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조차도 종전 임대료가 얼마였고 네. 정도 보증금이 얼마였고 계약 갱신 이후에는 임대료를 갱신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일이라서 지금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지금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할지 임대료를 올릴지 낮출지도 결정을 안 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어떻게 그렇긴 해요? 하지만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 표준 기준 안으로 이제 정부가 권한하는 대로 뭐 오프 임대료 상승으로 기준을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후에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로 한다던가 그런 기본안으로 내용은 적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차인은 좋지만 임대인은 좀 꺼려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예, 우선은 이제 강제 조항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우려한 사항이 가장 큰고요. 네. 신고 이제
제대로 계도되는 기간이 이제 1년 정도 공시 기간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하지만 또 놓치는 경우들도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과세 기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임대 과세 정보도 다른 신고를 통해서도 충분히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과세 추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데이터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그 가격을 조정하거나 강제를 하는 기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걱정하고 그다음에 과세가 될 것이라는 추가 과세에 대한 어떤 우려들도 좀 갖고 있는 것이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뭐죠? 임대료 같이 임대료 규제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강제 규약을 만들기 위한 것보다는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과세 정보로 활용해서 다른 기관하고의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신고한 데이터를 검증을 통해서 시범 공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통해서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안정화가 되는지 임차인들 입장에서 안정적인 주거 패턴을 가질 수 있는지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포털이나 이런 데의 정보가 아니라 객관화된 자료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좀 편안해지는 것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제 허그 보증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임대인한테 동의서 받고 그다음에 본인이 낸 보증금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출이 나오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문서화하고 확인하고 또 그런 다음에 심사를 하다 보는 과정에서 전세를 놓치는 경우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을 통해서 요 신고하는 과정들을 좀 줄여서 은행에서 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주거를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월세 신고제 Q&A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6월부터 진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